문재인 정부 2기 내각에 합류할 장관 후보자 7명 가운데 과연 낙마자가 발생할지 관심입니다. 바로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죠. 최민희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리고 이두화 전 새누리당 의원 나오셨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앞서 기사로도 좀 전해드렸습니다만 지금 장관 후보자 7명 가운데 과연 임명을 강행할 것인지 아니면 지명 철회 내지 자진 사퇴가 있을 것인지가 가장 큰 관심인데요. 무엇보다 최민희 전 의원님께 먼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앞서 여당에서도 국민 눈높이에 좀 맞지 않는 부분이 있었다 이렇게 언급을 했는데요. 청와대가 고심을 하고 있다고는 하는데 오늘 혹시 청와대에서 임명 철회 내지 자진 사퇴 형식을 통해서 낙마자가 발생할까요? 곤란한 질문이니까 저부터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제가 인사청문회를 지켜보면서 저도 좀 놀란 분들이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살아오시면서 네. 아마도 그 문화 속에서는 초엘리트 문화 속에서는 그게 당연했는지 모르지만 전세금을 빼서 호화 유학을 보내는 건 저로서는 좀 납득이 안 가는 지점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몇 분들에 대해서는 사실 저의 눈높이에 안 맞는데 그게 국민의 눈높이에 맞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나온 7분들이 네. 이게 이제 언론에서 보도할 때 위장 전입이면 다 안 된다 이런 식으로 보도하는데 지금 현재 정부가 가지고 있는 7개의 가이드라인에 구체적인 내용이 있습니다. 네. 그 내용에는 저촉되지 않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청와대의 인사검증이 전부라면 청문회가 필요 없겠죠. 청문회를 하는 것이 네. 청와대에서 혹시 거르지 못한 그런 것들이 있는지 국회의원들이 밝혀내라는 취지이고요. 국민적 시각에서. 그리고 또한 예를 들면 그런 답변, 전세금을 빼서 유학을 보냈다. 이런 답변이 청와대로선 그런 답변을 받아낼 수가 없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 모든 게 청문회 과정이라서 네. 대통령께서 고심 중이지 않으실까? 이렇게 추측해 봅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 후보자는 혹시 조동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콕 집어서 그렇게 해야 되나요? 그래도 국민들이 보시기에는 누구지? 하고 의문을 가지실 수 있기 때문에 다시 여쭙는 겁니다. 네, 그 조동호 후보자 같은 경우는 그쪽에서는 신망이 있고 네. 그 엘리트십니다. 그런데 그 답변 과정에서 전세금을 뺐다는 얘기는 네. 저로서도 좀 놀랐고 국민들께서도 그러시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조동호 후보자 관련해서는 조금 있다가 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고요. 그래도 아까 조금 전에 문재인 대통령이 고심하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오늘 결정이 그럼 있을 걸로 봐도 되겠습니까? 그거는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인사권자 입장에서 보면 네. 나름대로 기준을 가지고 그 기준에는 통과한 분들이고 인사권자가 인사한 분들을 낙마시킨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심이 깊을 것 같다. 네. 이렇게. 네, 그 정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두화 전 의원님께도 여쭤보죠. 야당에서는 지금 특히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에서는 7명 후보자 모두 부적격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특히 이 와중에 그 부동산 투기 의혹이 불거진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 건까지 관련해서 김의겸 전 대변인이 사퇴를 했으니까 7명의 장관 후보자는 임명을 강행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도 좀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근데 좀 전에 우리 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요. 민주당 내부에서도 7명 후보자가 모두 통과하기는 어렵다. 그리고 네. 국민 정서나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후보도 있다라는 걸 인정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얼마 전에 민주당 최고위원 회의가 있었죠. 네. 그 회의가 끝나고 나서 홍익표 수석 대변인이 그런 얘기를 했죠. 국민 눈높이나 정서에 맞지 않는 후보자가 있어서 이 의견을 청와대에 좀 전달하는 방안을 생각하고 있다. 근데 아직 청문 보고서 채택 시한이 이제 내달 1일 내일이죠. 그러니까 그때 그 전에 공식 의견을 전달하는 게 적절할지 아니면 비공식적으로 의견을 전달하는 게 적절할지 고민을 하고 있다. 근데 그 내부 회의에서 그런 말이 나왔다고 합니다.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는 후보자. 네. 근데 저희가 누군지 좀 전에 최 의원님 말씀하신 게 있어서 특정이 되는 것 같고요. 네. 여러 의혹이 제기된 후보자 등의 표현이
있었다고 하니까 거의 특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마 대통령께서 고심하는 건 그 문제일 거예요. 이제 1일 날이 그 최종 시한이라고 하지만 최종적으로 사실상 시한은 4월 한 10일이나 11일이 되겠죠. 왜냐하면 대통령이 열흘 안에 재송부를 다시 요청할 수 있지 재송부 않습니까? 요청하실 수 있고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으로 출국하시는 게 10일, 10일 날이니까 그 이전에 매듭이 될 텐데 그 전에 중요한 사안은 4월 3일 재보궐선거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보통은 이 잦은 사태나 낙마를 4월 3일 이후에 4월 10일 사이에 있을 거다라고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 너무 국민 여론이 안 좋다 이러면 오히려 4월 3일 선거에 긍정적인 그 영향을 끼치기 위해서 오늘이라도 결정할 가능성도 있으시다. 근데 아니면 4월 3일부터 10일 사이에 또 결정을 내리실 수도 있고 두 가지 가능성이 있겠죠. 선거와 관련해서. 네. 그러면 아예 조금 더 자세하게 후보자 개별로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박영선 후보자부터 좀 살펴보겠습니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후보자 청문회 참 뜨거웠습니다. 특히 이제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에서는 공이 절대 안 된다 이런 입장을 좀 밝히고 있거든요. 임명해도 된다고 보십니까? 저는 야당이 임명하지 말라고 하려면 네. 임명하지 말아야 될 사유들을 청문회에서 밝혀냈어야 한다고 봅니다. 근데 그렇게 못하셨어요. 그래서 박영선 후보자의 청문회는 네. 제가 보기엔 자유한국당 의원들께서 완패한 것 같아요. 어떤 박영선 점에서 그렇게 후보자한테. 보십니까? 일단은 박영선 후보자에게 자료 제출 안 한다고 계속 네. 얘기를 했지만 그 자료 제출 안 한 것의 내용을 보면 안 할 만한 내용들이 더 많고요. 네. 1,000 몇백 건 중에 다 냈고 한 140건을 안 냈는데 그중에 보면 아이의 중학교, 고등학교 뭐 이런 성적 증명서까지 요구를 했고 네. 그다음에 개인 신상과 관련한 프라이버시에 관한 것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박영선 의원이 오히려 그 청문회가 끝나고 나서는 황교안 대표가 진짜 김학의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 거 아니야? 네. 이런 의혹을 불러일으켜서 완전히 프레임이 전환된. 그리고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또 실수하신 거는요. 네. 그때 청문회를 중단하니까 황교안 대표 얘기가 나오니까 청문회를 중단하니까 오히려 황교안 대표에 대한 국민적 의혹을 더 크게 만들었다. 당시에 중단했던 게 오히려 패착으로 돌아갔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예, 그리고 오히려 그럴 때는 과거에 저희들 경험으로는 그거는 따로 얘기를 하자. 네. 그리고 이건 박영선 내정자 청문회니까 우린 청문회를 하겠다. 그래서 네. 본질을 흐리지 마라. 이렇게 하고 청문회를 계속 하는 게 맞았죠. 그런데 갑자기 황교안 대표와 김학의 얘기가 나오자마자 화를 내고 퇴장을 하고 네. 그리고 뭐 청문회를 보이콧 해버리니 아마도 그때 박영선 내정자는 얼마나 편했겠습니까? 뭐 지금 최민희 전 의원님께서 짚어주셨으니까 바로 이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뭐 한국당에서는 아무래도 새로 이제 선출된 황교안 대표에 대해서 자신의 청문회 자리에서 오히려 황교안 대표가 지금 김학의 전 차관과 관련이 있다라는 폭로를 해서 사실상 미운털이 박혔기 때문에 몰아내야 된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겁니까? 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지만 저는 그것보다는 그런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민주당 지지자들뿐만 아니라 네. 민주당 최고위원회의 내부에서도 한 2명 정도는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그리고 여기는 낙마 가능성에 대해서도 언급이 된 걸로 알고 네. 있습니다. 그래서 청와대 의견을 전달하느냐 마느냐 그리고 그 잦은 사태 이런 부분까지 얘기를 하느냐 마느냐 이런 고민이 있다고 하는데 사실 그런 후보자에 대해서 야당이 그러면 그 후보자들만 언급하는 건 별 필요가 없죠. 그건 국민 정서상 일정 부분 그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고 생각하면 야당의 입장에서 공세를 취하는 입장에서는 그건 당연한 거고 그 외에 더 받을 수 있는 거를 생각하고 그런 거에 대해서 언급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제 일단 김현철 후보자의 경우에는 야당 지지자들 보수층 입장에서는 대북관에 대해서 우려를 표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가치에 기반한 그 정당에 있어서는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박영선 후보자의 경우에서는 저는 청문회라 보면서 기술적으로는 자유한국당이 뒤졌다는 걸 저도 인정해요. 공격으로 이슈로 덮어버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지만 오히려 그래서 정말 그러면 중기부 장관으로서 역할을 잘 수행하실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또 생기더라고요. 왜냐하면 거기에서 얘기를 하시면 정책 전문가로서 본인의 능력을 보여야 되는데
저격수, 정치인으로서 저격수로서 역할을 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특임 장관이 할 법한 행동을 하시더라고요. 네. 그러면 이제 지금 장관 후보 임명되면 어떠실 것 같아요? 기자분들이 물어볼 때 중기부 정책에 대해서 물어볼까요? 계속 이 사건에 대해서 CD에 네. 대해서 물어보고 이렇게 될 텐데 그럼 저분이 제대로 업무를 수행해낼까? 지금 얼마나 중요한 사안들이 많은데 네. 그런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고요. 서울대 병원 특혜 진료 의혹이라든가 네. 그리고 청문회 과정에서 나온 도쿄 부동산 구입 과정에서 생긴 의혹, 그다음에 네. 지각 납세 논란 여러 가지 문제도 있죠. 근데 그거에 대해서는 청문회 과정에서 본인이 해명을 안 했기 때문에 여전히 또 의문이 있는 거니까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야당은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 아니 싶습니다. 근데 네, 잠시 말씀을 좀 끊겠습니다. 뭐 박영선 후보자에 대해서 할 말씀이 더 많을 텐데 그래도 아니 지금 사실이 네. 아닌 걸 말씀하시니까 어떤 그 지각 부분에- 납세의 경우는 이미 납세를 한 게 미국과 한국의 이 시스템 때문에 그 잘못 이해하고 내서 돌려받아야 되니까 지각 납세한 건 없는 거고요. 근데 그러니까 그다음에- 논란이 없는 거죠. 네, 그 아니 그 정도까지만 논란 하면 아닙니다. 하도록 그다음에 하겠습니다. 특혜 진료가 있었다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의혹이라고 그 말씀드렸잖아요. 의혹을 못 풀었다는 네. 거예요. 네, 그리고 그러니까 지금 풀어야죠, 말씀한 앞으로. 예, 그 못 풀고 있고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이 그러니까 청문회를 잘못한 겁니다, 야당이. 네, 그러면은 뭐 지금 박영선 후보자에 대해서만 해도 이 정도로 지금 두 분이 뭐 공방이 뜨거울 정도인데 사실 한 분이 더 있습니다. 뭐 김현철 통일부 장관 후보자의 경우에는 지금 또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에서 임명 철회 또는 자진 사퇴를 해야 된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김현철 후보자 아무래도 천안함 관련 발언 또 박왕자 씨 관련 발언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예, 김현철 후보자가 평화적으로 남북 문제를 해결하자는 그런 대북관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네. 그게 왜 문제입니까? 그러면 자유한국당 쪽은 전쟁으로라도 남북 관계를 해결하겠다는 후보를 원하십니까? 그리고 지금이 박근혜 정부가 아닙니다. 문재인 정부예요. 네. 문재인 대통령의 철학이 대북 관계 철학이 한반도 평화입니다. 가장 중요한 게 한반도 평화. 지금 상대당에서 주장하는 건 평화가 아니라 뭔가 잘못된 안보관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는 건 뭐가 아닙니까? 잘못된 안보관입니까? 그리고 그 김현철 후보자가 청문회에서 답변했습니다. 천안함과 박왕자 씨 건인데 네. 그 건도 앞뒤 맥락 자르고 그 단어 가지고 이러시면 곤란합니다. 이런 식으로 말을 가지고 문제 삼는 건 정말 국회의원들이 가슴을 얹고 김현철 후보자에게 돌 던질 자격이 있는 날을 반성하셔야 됩니다. 그거보다는 네. 저는 김현철 후보자에 대한 생각은 오히려 자유한국당과 야당이 바꿔주셔야 되는데요. 지금 우리가 국방부 장관 뽑는 게 아닙니다. 통일부 장관 뽑는 거예요. 통일부는 왜 만들어졌냐? 네. 통일하는데 촉진자 역할을 하라고 만든 게 통일부입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도 문재인 대통령이 김현철 후보자를 택한 부분에 대해서는 잘 택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SNS를 통해서 네. 이런 날 올 줄 모르고 자유롭게 학자로서 막 말하시고 이 부분은 죄송합니다만 모두까기 수준이더라고요. 네. 문재인 대통령도 비난하고 추미애 대표도 비난하고 이런 행태에 대해서 어떤 국민이 좋아하시겠습니까? 그러나 뭐 이제 장관이 되면 네. 그런 행동을 하지 않을지 만약에 장관 되고 그런 행동을 하면 그건 네. 책임지셔야 되겠죠. 그러나 김현철 후보자의 경우는 기회를 한번 줘보는 게 좋을 네. 것 같습니다. 반박하실 내용이 좀 있으실 것 같은데요. 김현철 후보자의 경우에는 이제 제일 중요한 게 대북 제재 무용론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이제 야당에서는 문제 제기를 할 네. 수밖에 없는 거죠. 최 전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이제 우리 정부의 입장에서는 그 대북 정책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기로에 섰죠. 네. 포스트 하노이 회담 이후에 대통령께서 이제 11일 날 한미 정상회담도 잡혀 네. 있고 우리 여름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이런 게 중요할 텐데요. 북한과 미국을 모두 설득해야 되는 입장에서 북한을 설득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를 보여주신 것 같아요. 네. 근데 오히려 미국 조야를 설득하는 데 있어서는 이제 한미 동맹이나 여러 가지 문제는 뭐 굳건하다 이렇게 네. 얘기를 하지만 그렇지만 일부의 미국 조야에서는 계속 의혹을 제기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대북 제재와 관련해서도 지금 이거는 국제 공조, 한미 동맹뿐만 아니라 국제 공조죠. 그러니까 유엔에서 할 뿐만 아니라 EU나 여러 네. 국가들이 다 대통령께서 그 대북 제재 완화에 대해서 얘기했을 때 거부를 했었거든요. 발이 맞지 예. 않을 가능성이 있다 예, 이렇게 보시는 그렇기 거죠. 때문에 오히려 시그널, 세계적으로 보내는 시그널에 있어서 대통령께서 그런 입장을 많이 보여셨기 때문에 네. 통일부 장관에 대해서는 이런 문제에서는 좀 더 보수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 하는 게 적절하지 말도 안 않을까라는 됩니다, 생각도 그거는. 가질 수 있고요.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저는 정무적 감각이 없는 건 다 인정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 아까 모두각이란 표현을 이제 의원님께서 쓰셨는데 네. 사실 대통령께서 이제 포용력이 있는 거죠. 당신에 대해서 쇼한다는 사람에 대해서도 임명을 하시는 걸 보면. 근데도 이 분이 그런 표현을 쓰시는 거, 거기에서 좀비 이런 표현 쓰시고 이러시는 걸 보면 사실은 표현이 이제 그 추미애 전 대표에 대해서는 좀비란 표현도 쓰셨거든요. 근데 그런 표현을 쓰는 학자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SNS라 하더라도. 그러니까 앞으로도 사실은 그런 언행에 있어서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그 연세에 대해서 확 바꾼다는 거는 사람이 바뀌긴 쉽지 않으니까 그런 언행에 있어서 정무적 감각이나 아니면 네. 조심성도 없는 분이 아닌가 이런 의혹도 있을 수밖에 없죠. 대북 제재와 관련하여 저는 학자로서의 김현철이라는 분이 네. 대북 제재 무용론 얘기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왜냐하면 대북 제재 무용론 얘기하는 분들 많습니다. 왜냐하면 북한이라는 나라가 제재로 개방을 하는 거 네. 그것만으로는 불가능하다. 그래서 대북 제재가 필요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안 된다는 생각을 하는 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께서 결국은 결정하시는 겁니다. 네. 그러면 지금 미국을 설득 안 한다고 했는데 그렇지 않죠. 문재인 대통령께서 하노이 회담 끝나고 나서 그게 불발됐을 때 제일 먼저 얘기하신 게 미국과 협의하겠다였거든요. 그리고 미국 조야라고 얘기하시는데 그게 민주당하고 기성 언론입니다. 미국에도 기득권 엘리트들이 사실은 대북 문제에 대해서 엄청 보수적이고 네. 그래서 오바마조차도 대북 문제에 대해서 아무것도 못한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자유한국당이나 야당들이 오히려 한반도 문제에 대해서는 생각을 바꾸셔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김현철 후보자가 학자로서 계속 있으려면 장관직을 수락하면 안 되죠. 근데 장관직을 수락하는 순간 그건 문재인 정부 내각의 한 구성원입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의 전체 기조를 따라가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결정하실 일들이라고 결정도 봅니다. 하시고 정치적 책임도 지시게 되겠죠.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할지는 지켜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두 분 말씀은 뭐 최민희 의원님 같은 경우에는 한번 좀 믿고 맡겨보자. 그리고 또 지금 이두하 의원님 같은 경우에는 대북 제재 면에 있어서 다른 국제 사회와 발이 맞지 않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좀 조심스럽게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아직 다룰 후보들이 더 남아 있으니까 좀 화제를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또 채택 불가 의견이 많은 사람 중에 한 명 바로 조동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입니다. 관련 녹취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먼저 좀 들어보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8,479만 원의 현금, 예금, 자동차 이런 걸 보유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형성 과정 본인이 보니까 도저히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못 되는데 카이스트 공모 출장 관련해서 다른 의원님 말씀하셨는데 후보자가 시인하신 것처럼 차남과 장남의 그 졸업식에 맞춰가지고 그 인근에 출장을 가신 이제 이런 것들이 저희가 보기엔 적정한가 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당장 현안에 매몰된 것이 아니고 그 너머에 대한 부분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예, 그게 저도 과기정통부의 역할이고 저도 그게 정부 각 부처 사이에 우월적으로 리더십을 확보해야 될 부분이 그거라고 생각되거든요. 네, 지금 조동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녹취를 좀 들어보셨는데요. 최민희 전 의원님께 먼저 질문드리겠습니다. 앞서 녹취에서 나왔던 내용이 지금 보면은 사실상 아들의 황제 유학 의혹 그리고 또 이제 연구비로 이제 아들의 유학지를 방문했다라는 내용인데 또 여기다 더해서 제기되는 의혹이 뭐냐면 뭐 IMF 때 부인 명의로 서초동 아파트가 있었는데 주상 복합을 분양받았고요. 또 여기다가 부인은 또 부친으로부터 4,600평의 양평 땅까지 증여받은 내역이 있는데 이 종합적으로 봤을 때 과연 국민 눈높이에서 받아들일 수 있느냐 이런 의문이 좀 나오거든요. 아니 언론도 정확하게 보도를 해야 됩니다. 어떤 부분에서 유산으로 물려받은 거 비난하시면 안 되죠. 예, 저는 유산을 받아본 일이 아직 없습니다만 유산 물려받은 걸 비난하면 안 됩니다. 그거는 그 물려받는 과정에서 증여세를 탄로했나 이걸 문제 삼아야죠. 그래서 제가 문제가 있는 건 문제가 있다고 인정을 합니다. 근데 문제 없는 것까지 막 문제인 것처럼 하는 건 곤란하다고 생각을 그럼 하고요. 지금 말씀하신 그 증여세 부분은 증여세를 냈기 때문에 제외를 한다 치고 네, 그럼 그건 제외를 예, 해야 그 되는 거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 아니 그리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분이 자연인 시절에 네. 아파트 분양받은 걸 왜 문제 삼습니까? 문제는 저는 오히려 그런 거를 문제 삼기 시작하면 네.
좀 아까 그리고 예금액이 8,379만 원 문제 삼았잖아요. 이해가 안 갑니다. 그 부분도. 왜냐하면 이건 장남에 대해서 지금 다루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네. 그런데 네. 저는 뭐랄까요? 그 예금액 부분, 그다음에 부동산 몇 채 가진 부분은 저는 이 자리에서 김의겸 대변인도 사퇴한 마당에 국회의원들 전수조사를 요청합니다. 국회의원들은 다주택자가 없는지 네. 저는 최소한 누군가를 비판할 때 자기를 돌아봐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거 주장하고. 근데 국회의원 그다음에 같은 경우에는 국민들로부터 선출을 받는 직업이지만 선출받은 사람은 하지만 지금 장관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서 이게 강행 규정이 없다 보니까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니 더 지금 무슨 말씀 핀틀 두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네. 대통령께서 강행한다는 여부는 정치적인 판단을 하실 겁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건 제가 이번 인사청문회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네. 지금 이번 인사청문회에 나온 분들은 친문이 없어요. 그리고 개혁적인 분이 없습니다. 예, 그리고 시민단체 출신 없고 운동권이 없어요. 이건 뭘 말하냐면 코드 인사하지 말라고 막 야당이 비난을 하기 때문에 네. 그 뜻을 받아들여서 관료, 학자, 그리고 사선 의원을 했을 때도 비문으로만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대통령께서 코드 인사를 하지 말라는 야당의 뜻을 받아들여서 인사를 했는데 네. 그리고 이분들이 커온 과정을 보면 예를 들면 지금 문제되는 조동호 후보자도 그쪽에서는 진짜 전문가세요. 엘리트세요. 그래서 우리 엘리트들의 현주소가 어떤가 네. 여기까지 이번에는 토론이 돼야 된다고 보니까 뭐 그렇고 그다음에 저는 이분이 제일 문제되는 건 뭐 재산을 증여받았다 그거는 뭐 문제가 안 된다고 생각해요. 네. 장남을 유학 보내기 위해서 전세금을 올린 부분은 네. 저는 정말 서민 가슴에 멍이 들게 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을 크게 받아들입니다. 그럼 이어서 좀 질문 네. 드리겠습니다. 뭐 앞서 최민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뭐 정상적으로 증여받은 부분이나 뭐 아파트를 산 것에 대해서는 논외로 치더라도 지금 앞서 인사청문회에서도 나왔던 뭐 아들의 소위 말하는 황제 유학 의혹이나 뭐 연구비로 아들 네, 유학지를 외유성 방문했다라는 출장. 건 예. 예, 충분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 눈높이와 맞지 않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올 법하거든요. 저도 깜짝 놀랐는데요. 40여 차례 유학을 출장을 가시는데 36번인가 네. 그 장차남 그 유학지 근처로 출장을 가셨대요. 그래서 배우자랑 같이 갔다고 하는데 배우자는 비용을 따로 내셨다고 하니까 그 부분은 뭐 살펴보면 될 것 같은데요. 네. 근데 그 전에 아들 장차남이 그 지역으로 유학 가기 전에는 한 번도 또 그 지역으로 출장을 가신 적이 없다 그러니까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국가에서 지급하는 연구비를 갖고 이렇게 외유성 출장을 하는 게 적절한지 그리고 청문회 과정에서 답변하시는 거 저도 최 의원님한테 동감하는데 깜짝 놀란 게 네. 여기 1년에 1억을 송금하셨다잖아요. 근데 1억을 송금해서 장차남이 유학생 신분에도 불구하고 벤츠랑 포르쉐를 몰고 다녔다 그러더라고요. 네. 근데 제가 아는 재벌들이나 아니면 그 지역 전문가로 대기업 과장급 뭐 삼성 과장급이 이렇게 가서 거기서 생활하는 경우에 그 사람들도 돈이 집이 잘 네. 살아도 벤츠랑 포르쉐를 유학생 시절에 그렇게 잘 몰고 다니진 않더라고요. 근데 그래서 어떻게 1년에 1억이 연봉인데 그러니까 어떻게 그렇게 돈을 보냈냐? 그럼 모두 다 보낸 거냐? 생활을 어떻게 하셨냐 그랬더니 부수입이 있는데 그 부수입이 전세금을 올려서 그걸 보내줬다. 그러면 그 벤츠 포르쉐를 그걸로 샀거나 아니면 다른 이제 유학비를 그걸로 충당했다고 네. 하니까 전세금을 올려서 그걸로 호화 유학비에 충당했다 이렇게는 말씀드릴 수 있을 네. 것 같아요. 그럼 정말 국민 정서랑 눈높이 안 맞죠. 그리고 아까 양평 땅에 관련해서도 농지법 위반 의혹도 또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리고 뭐 김의겸 대변인도 얘기하셨지만 부동산 투기에 대해서 이 정부가 갖고 있는 기준이 있죠. 그걸 발표를 하셨는데 김의겸 전 대변인이 그때 뭐라고 했냐면 갭 투자하지 말라. 시세 차익을 크게 남기는 건 부동산 투입이다. 그리고 다주택자도 부동산 투기라고 볼 수 있으니까 웬만하면 팔아라 공무원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요.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이 또 이분은 4주택자니까 다주택자기도 하고 하니까 네. 이제 국민 눈높이에서는 여러모로 안 맞을 수 있죠. 네, 시간이 제한되다 보니까 지금 7명의 장관 후보자들에 대해서 다 다루지는 못했습니다. 뭐 청와대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낙마자가 발생을 할 것인지 또 아닌지 임명이 강행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최민희 전 민주당 의원 그리고 이두화 전 새누리당 의원과 함께 전국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